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얼마나 후진국이면 이렇게 몰골이 말이 아니네, 정말. 언니, 한국은 언니가 아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한국인의 가족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뜻한 정과 같은 한국의 전통적 가치는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정에는 외국에는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어릴 적 헤어져 한국인과 영국인의 손에서 각각 자란 쌍둥이 자매의 재회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언니는 한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동생을 보자마자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된 후 한국에 큰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앨리스입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 한국인들이 영국에 비해 아동 인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언급하고 싶어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하고 특히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매우 중시합니다. 한국의 양부모님 덕분에 제 동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음을 생각하면 한국의 따뜻한 가족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릴 때 엄마와 헤어져야 했고 저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동생과도 한 집에 살 수 없었어요. 부모라도 미성년자인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아이는 부모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영국의 법이죠. 이 법이 꼭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엄마와 헤어진 것과 자라면서 동생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건 아쉬움으로 남아요. 하지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엄마와 함께 살지 못했던 6살. 이후 삶은 거의 완벽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한 끼도 책임질 수 없었던, 아니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엄마에게 영국 법원은 강제 집행으로 엄마와 저희 자매를 떨어뜨렸어요. 불안했지만 그때 들었던 생각은 밥만 제대로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영국의 부유층 가정에서 입양 비슷한 제도로 머물 수 있었어요. 임시 보육과 같은 형태였지만 불안한 삶을 살았던 저에겐 그보다 더 천국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과 함께 갈 순 없었어요. 이미 여러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던 양부모님은 같은 성별의 아이를 2명이나 데려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동생을 남겨두고 양부모님과 함께 떠나게 되었어요. 동생과 연락을 주고받자고 약속했지만 6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양부모님을 통해 연락을 바란다는 말도 몇 번 했었어요. 하지만 양부모님은 어찌된 이유인지 동생과 연락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동생은 영국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 부부에게 입양되었더라고요. 저희 양부모님은 아시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고 혹시라도 제가 동생과 연락하며 아시아인과 접촉하는 걸 두려워하셨습니다. 나중에 커서 알았죠. 성인이 되어 제가 저를 입양했던 기관을 찾아가 동생이 사는 곳을 알아왔을 때 양부모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 동생을 만나기까지 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양부모님은 연락처를 알지 못했고 입양기관을 통해 동생의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서류 작업과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드디어 동생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을 때는 너무나도 설레고 긴장되었어요. 전화를 걸었을 때 동생은 저를 기억하고 반가워하며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동생은 이미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동생이 눈에 들어왔고 가까이 다가가면서 우리는 곧 서로를 알아보았어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상태에서 동생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걱정과 불안도 함께 있었어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탓에 서로 어색함이 느껴졌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또한 그날 만남은 저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갑작스러운 약속이 있었고 저는 직장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서둘러 복귀해야 했거든요. 이런 사정 때문에 저희는 서로의 안부를 제대로 묻지 못하고 짧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져야 했습니다. 동생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깊이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했죠. 서로 손만 붙잡고 눈물만 흘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저 동생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로 만족해야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동생을 만나고 왔는데 기쁨보다 슬픔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에 들어가 펑펑 울었어요. 왜 그런지 궁금해 따라온 양어머니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10년 만에 만난 동생은 너무 작고 말라서 제가 동생의 행복까지 빼앗아 온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10년 만에 만난 동생은 저보다 머리 하나가 작았거든요. 저는 172 넘게 컸는데 동생은 저보다 10cm 이상 키가 작아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몸무게도 20kg 이상은 차이 나 보였죠. 저는 좋은 양부모님께 입양되어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항상 기름진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고 양질의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들은 냉장고에 늘 있었죠. 철마다 싱싱한 과일도 원하는 대로 언제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건 언제든 원하는 만큼 부족하지 않게 챙겨준 환경에서 자란 제가 그렇지 못한 동생을 만났을 때 가슴에 들었던 죄책감은 말로 다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울면서 그런 말을 양어머니께 전하자 양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아시아인이 싫어 연락을 차단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성장 과정에서 쌍둥이 동생과 연락을 했다면 동생이 여전히 제 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처럼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데리고 왔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저와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단지 아시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연락을 거부했던 것은 부모로서 양심이 없는 행동이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죠. 그러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혹시 성인이 된 이후 동생 지원이 필요하다면 늦었지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더 늦지 않게 바른 길로 도와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해주겠다는 양어머니 말이 고마웠어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인정해 주시는 것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동생을 만나러 갔어요. 어제 동생을 만나고 충격을 받아 동생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걱정했던 것보다 그래도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말랐지만 체격은 다부졌거든요. 오히려 동생 피부톤이 저보다 밝았어요. 환한 피부색을 보면 햇빛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국인 특유의 백인 피부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니 백옥처럼 윤이 나고 있었어요. 잘 못 먹어서 마르고 키도 못 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 잡힌 몸매였어요. 저는 키가 크지만 그만큼 골격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편에 속했죠. 동생에 비하면 말입니다. 밥을 잘 못 먹고 힘들게 살아왔던 거라고 생각한 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레 동생에게 물었어요. 한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한국인 부모님들은 잘해주셨냐고 말이에요. 음식이나 사람 같은 부분들을 두루뭉술하게 물어봤습니다. 제 관심은 오직 하나 음식에 관한 부분이지만 혹시 동생이 눈치채지 못하고 잘해준다고 말할까봐 노파심에서 말한 거였어요. 동생은 자신도 저와 체격 차이가 난다는 걸 느꼈는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종종 한국에 계신 할머니 댁도 다녀올 정도로 잘 먹고 잘 지냈다고 말입니다. 카페에 앉아있는 상태로 만나서 동생 키가 작다고 생각했는데요. 장소를 옮기려고 의자에서 일어난 동생을 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앉은 키는 분명 저보다 작았는데 오히려 키는 저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전 당연히 동생 키가 저보다 몇 센치 이상 차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비율로 본다면 쌍둥이지만 동생의 얼굴도 작고 몸매도 다부져 보이는 게 다시 보니 꼭 모델 몸매와 같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혹시 다이어트를 했냐고 다시 물었어요. 일란성 쌍둥이랑 같은 유전자를 가졌는데 체격이 다르고 심지어 다리 길이도 달랐으니까요. 동생은 웃으며 평생 다이어트는 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마른 체형 때문에 한국인 양부모님이 기름진 영국 음식들을 주시기도 했는데 입맛이 이미 한국인으로 길들여져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알기 어려운 말도 하더라고요. 기름진 음식이 입맛에 안 맞다니 도대체 동생은 뭘 먹고 살았다는 건지 궁금해진 거죠. 그리고 한편으론 동생이 왜 살이 안 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한국인 부모님이 나쁘거나 고생을 많이 해온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양부모님처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기름진 고기나 양질의 단백질이 입맛에 안 맞는다는 소리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동생은 저에게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언제든 좋다고 답했는데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찾아왔을 때 정말 기뻤고 저를 자신의 방에 초대하고 싶다고 한국인 양부모님에게 말했대요. 한국인 양부모님은 흔쾌히 허락해주며 언제든 데리고 오면 맛있는 한식을 한 상 차려주겠다고 웃으며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한국인 부모님의 집에 함께 가고 싶다고 말입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영국에서는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할 때 많은 준비와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초대받은 사람의 취향을 고려해 음식을 준비하거나 함께할 활동을 미리 계획하는 등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동생의 제안이 조금 당황스럽고 갑작스럽게 느껴졌어요. 한편으로는 동생이 자란 환경과 생활 방식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결국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동생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동생의 한국인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했고 동생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얼떨결에 동생을 따라 동생이 사는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동생이 사는 집은 좋았습니다. 처음 보고 느낀 건 동생의 양부모님은 대체 뭐 하시는 분일까였어요. 영국인이어도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갖춘 집에서 살려면 재력이 상당히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동생 양부모님은 한국인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성공하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안도의 한숨도 저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못 먹어서가 아니라는 게 어릴 때 기억 때문인지 가장 먼저 머릿속에 자리 잡았거든요. 집에 들어가자 한국인 양부모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먼저 입양이 되고 혼자 남겨진 동생이 입양된 사례라 아쉬웠다는 말씀도 먼저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한 발 더 빨랐다면 함께 클 수 있었을 거라며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다고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에 응어리가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의 양부모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 없으니까요. 처음 동생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 울었을 때 양어머니께서 그래도 동생이 잘 자란 것 같아서 다행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런 따뜻한 배려가 동생의 현재 모습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로 안내받았을 때 한국인 양부모님의 배려에 저는 또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식으로 차리겠다고 들었는데 제가 늘 즐겨 먹던 음식들도 있었거든요. 처음 동생을 만났을 때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동생이 물었었는데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동생이 상당히 좋은 부모님 밑에서 따뜻하게 큰 것 같았거든요. 동생과 저 한국인 양부모님 넷이 식탁에 앉았는데 10인용 상에 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지 짐작이 갔어요. 동생이 그동안 먹었던 한식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순간 음식을 준비했을 동생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항상 음식을 모자라지 않게 먹었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되돌아 생각해보니 전에 제가 먹었던 식사 중에 이렇게 따뜻했던 식사는 없었다는 게 떠올랐어요. 친엄마와 살며 어려웠던 시절도 생각나니까 지난 시절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좋은 대우를 받고 자란 동생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식사하고 차 한 잔을 하자며 자리를 이동하면서 왜 동생이 살이 찌지 않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는 건 식사를 했던 식탁이 아니었어요. 거실도 아니었죠. 뒷마당에 별장처럼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식사하고 나면 자연스레 온 가족이 이야기하며 걷게 되었던 거죠. 식당에서 별장 같은 공간으로 직선 이동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주변의 꽃도 보고 동생의 양부모님이 키우는 작은 텃밭도 지나며 생각보다 작은 일들을 많이 수행해야 했어요. 그리고 차를 마시러 가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지방을 분해하는 등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차를 마시며 소화하고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이 바쁜 날은 그러지 못했다고 말하는 동생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처음 먹은 한식이 입맛에 맞았지만 놀라웠던 건 배부르게 먹어도 원래 제가 먹던 음식보다 속이 거북한 게 없었다는 점이었죠. 이런 음식을 먹고 부지런하게 집안을 돌아다니는 습관을 지녔던 동생이
살이 찔려야 찔 수 없던 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에 반해 전 음식을 먹고 나면 항상 거실에 모여 후식으로 달콤한 과일을 먹었어요. 과일이 엄청나게 살찐다는 건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알 것 같은데요. 전 그동안 음식을 먹는다는 자체를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했더라고요. 제가 먹는 음식이 제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렇게 동생네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먹게 되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동생이 사실 저보다 더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배가 부르면 멈추는 스타일인데 동생은 아니었죠. 쉴 새 없이 젓가락을 놓지 않았어요. 배가 부르다면서 계속 먹는데 어떻게 살이 안 찔 수 있다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한식이 좋다는 것 그리고 집이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랍니다. 지금 저는 결혼도 했고 임신도 하게 되었어요. 그전까진 동생을 만나고 한식에 관심을 갖고 종종 집에서 한식을 만들어 먹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임신하고 나니 생각이 아예 달라지더라고요. 동생을 만나고 놀랐던 그 순간들이 머릿속에 저절로 떠오르면서 제 아이는 한국식으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건강하게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한국인의 특성을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쌍둥이지만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동생은 성격도 몸매도 저와 완전히 다르니까요. 어릴 때 먹는 것, 부모님과 함께 했던 따뜻한 식사 함께 이동하며 후식으로 먹는 건강한 차 한 잔 등 동생의 한국인 부모님에게 배울 점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이젠 동생의 한국인 부모님보다 동생에게 많이 의지하고 동생이 커 오면서 했던 습관들을 하나둘씩 제가 배우고 있어요. 같이 사진을 찍으면 모델처럼 나오는 동생이 처음엔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조금씩 부러워지고 있거든요. 자랄 때 다르게 자라 체격 자체가 달라져. 지금은 제가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정말 아쉽고요. 그래서 제 아이는 한국식으로 몸도 마음도 따뜻하고 예쁘게 키울 생각이랍니다. 무엇이든 말로 여기저기 소문내면 정말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다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쌍둥이 언니인 앨리스 씨는 이제 동생의 영향을 받아 한국식 육아에까지 도전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친구가 중국 전기차를 싸게 사서 엄청 기분 좋게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전기차를 친구가 갑자기 활동이 다른 전기차를 사고 있죠. 친구가 왜 그랬는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의 전기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송가옥이에요. 이메일을 읽으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국철을 한국에 보내신다고요. 의자에 기대 앉아서 이 뜻밖의 업무 지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대만 대기업의 배터리 개발자로서 복잡한 프로젝트와 촉박한 마감 시한에 익숙했지만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공장의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제가 보통 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복잡한 방정식과 다이어그램으로 가득 찬 화이트보드를 둘러보니 익숙한 사무실이 보였어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복잡성에 몰두할 수 있는 첨단 배터리 기술의 세계 그곳은 바로 이곳이었죠.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얼굴을 찌푸리며 어떨지 상상해봤어요. 솔직히 한국은 제가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목록에서 그리 높지 않았거든요. 한숨을 쉬며 짧고 실용적인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어요. 이 임무를 거절할 순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최고의 배터리 개발자 중 한 명이라는 명성을 지켜야 했고 한국에 제가 필요하다면 가야만 했으니까요. 그래도 여행 준비를 하면서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모르는 나라에서 음식부터 사회적 관습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낯선 곳에서 일하는 게 어떨까요? 그 생각에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뉴스와 대중문화에서 본 한국에 대해 아는 걸 떠올려 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높은 스마트폰 사용률을 자랑하는 기술 중심 국가죠. 최첨단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는 걸 항상 좋아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전통과 위계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로도 유명하잖아요. 제 직설적이고 간결한 문제 해결 방식이
그들의 형식적인 기업 문화와 충돌하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대만식 무례함으로 실수로 고위 임원을 불쾌하게 만드는 제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어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제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믿었고, 세계 무대에서 일할 준비가 됐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비행기표와 호텔을 예약하면서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려 했어요. 전문가니까요. 새로운 배터리 화학을 개발하는 것부터 제조 공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까지 경력에서 많은 도전을 겪어왔고, 낯선 나라에서 몇 주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최종 여정 일정을 보니 서울로 출발하기까지 단 3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려 했어요. 이건 제가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제 기술과 전문성이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건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년 동안 일본의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재료과학과 제조 분야에서의 혁신이 세계 기준을 세웠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파견되면서 제 인식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일본을 따라잡고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배터리 전문가로서 그들의 운영 방식을 직접 보고 진실을 알아내는 게 흥미로웠어요. 어쩌면 일본의 우월성에 대한 제 오랜 믿음에 도전받을지도 모르겠네요. 고개를 끄덕이며 이메일을 닫고 받은 공장 사진을 펼쳤어요. 이제 일할 시간이에요. 생산 문제의 세부 사항을 파고들어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시간이 별로 없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예요. 익숙한 전압 곡선과 전극 구성의 세계에 빠져들면서 한국에 대한 걱정은 서서히 사라졌어요. 저는 배터리 개발에서 일하게 되었죠. 이번 임무가 던지는 어떤 도전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가방을 싸고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준비는 됐어요. 하지만 이 여정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한국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얼마나 감사하게 될지, 그리고 배터리 혁신을 주도하는 게 누구인지에 대한 제 가정이 얼마나 흔들릴지 깨닫지 못했어요.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면서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보람찬 순간도 많을 거예요. 동료들과 유대감을 쌓고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의 관습과 가치관을 배우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진정한 세계인이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고대하고 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거예요. 결국 저는 이 예상치 못한 한국 출장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두려움보다는 흥분된 마음으로 이 모험을 시작하려고 해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특별한 경험이 제 인생에 얼마나 귀중한 자산이 될지 알고 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설렘과 약간의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드디어 한국에 왔다는 게 실감나더라고요. 한국은 늘 저에게 멀고 이국적인 곳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분비는 입국장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세관과 수화물 수치대를 지나 방황하던 중 비행에 지쳐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주변에서는 한국어와 간간이 들리는 영어가 뒤섞여 익숙하지 않은 발음이 현기증 나는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택시 승강장으로 짐을 끌고 갔어요. 공기는 뜨겁고 무거웠어요. 시원한 데만 겨울과는 너무 달랐죠. 호텔 주소를 택시기사에게 말해줄 때 발음이 서툴러서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목덜미로 땀방울 하나가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서울의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거리를 지나면서 도시의 엄청난 규모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어요. 고층 빌딩과 반짝이는 고층 아파트가 눈에 보이는 한가득 늘어섰고 그 사이사이에 고궁이나 사찰이 있어 전통과 현대의 눈이 어지러운 조화를 이뤘어요. 하지만 아무리 명소를 구경하고 싶어도
호텔에 다다를수록 불안해지더라고요. 내일이 출근 첫날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거든요. 한국 동료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까? 실수로 잘못되는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을 좀 자려고 했지만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시차로 뒤척이면서 머릿속에선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흘러다녔죠. 다음날 아침 어떻게 겨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늘 입는 깔끔한 차림 단정한 블라우스에 슬랙스로 갈아입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죠. 거기서 공장으로 저를 태워다 줄 기사를 만났어요. 차에 탈 때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해낼 수 있어, 안나, 넌 전문가야, 뭐든 할 수 있어, 중얼거렸죠. 하지만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엄청 컸어요. 여러 개의 도시 블록을 쉽게 덮을 수 있을 정도로요. LG 로고가 건물 옆면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로비로 걸어 들어가자 몇몇 한국 직원들이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고 어색하게 그 제스처를 따라하며 위축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억양 있는 영어로 말했어요. 오신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비행기에서 배운 몇 마디 한국어 인사말을 떠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발음이 엉망이었어요. 공장 안내를 받으면서 작업 규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로봇팔이 배터리 팩을 정밀하게 조립하는 동안 엔지니어들은 첨단 제어실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죠. 자동화와 기술 수준이 놀라웠어요. 유럽에서 본 것을 훨씬 뛰어넘더라고요.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경외심은 곧 당혹감으로 바뀌었어요. 훌륭한 정장 차림의 한국 임원들이 앉아있는 커다란 회의실로 안내되면서 말이에요. 그들은 일어나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죠. 회의가 시작되자 주변에서 오가는 빠른 한국어 대화를 따라잡기 힘들었어요. 임원들은 생산 할당량과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군데군데 단어 몇 개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배터리의 기술 사양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 했지만 제 말은 별로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임원들은 그저 공손히 미소 짓고는 토론을 계속했고 저는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며 소외감마저 들었죠. 하루가 지나면서 시차에 영향이 나타났고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땐 지쳐 의욕을 잃은 상태였어요. 머릿속은 전문 용어와 문화적 혼란이 뒤섞여 핑핑 돌았어요. 프로젝트를 진전시키려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뚫고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외교관이 아니라 엔지니어예요. 공식과 청사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복잡한 사회적 역학관계를 다루는 건 서툴러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있자니 엄청난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곳 언어도 거의 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제대로 소통조차 힘든 팀과 함께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니요. 잠시 자기 연민에 빠졌지만 곧 결연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앉아서 노트북을 켜고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이걸 해내려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요. 그날 밤 남은 시간 동안 한국어 자료를 뒤적이고 배터리 기술에 대한 지식을 다시 살펴보면서 심지어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기사도 찾아보며 동료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얻으려 애썼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죠. 마침내 그날 밤 잠들 때쯤에는 희망의 작은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어쩌면 격차를 메우고 이 임무를 성공으로 이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당시엔 아직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배터리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자체의 놀라운 깊이와 풍요로움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또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제 인식이 얼마나 빠르게 바뀔지도 예상하지 못했죠.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한국에서의 첫 몇 주는 소용돌이 같았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전적으로 한국어로 쓰인 기술 문서를 이해하는 것부터 복잡한 사회적 위계와 규칙을 탐색하는 것까지 말이에요. 제 직설적이고 솔직한 문제 해결 방식이 한국 동료들과 잘 맞지 않는다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제 직설적인 질문과 제안이 때론 존중과 합의를 중시하는 문화에선 부적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꼭 해내고 싶었기에 매일 저녁 한국어 회화책과 문화 가이드를 읽으며 배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심지어 회사 식당에서 매운 김치와 맛있는 비빔밥을 맛보며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죠. 천천히 진전해 보였어요. 한국 동료들에게 더 잘 전달되는 방식으로 제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협력과 전통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죠. 언어 실력도 향상되어 회의나 공장에서 훨씬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특히 까다로운 배터리 설계 문제로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 현기와 함께 작업할 때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그의 보수적인 평판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잘 협력할 수 있을지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나 함께 도면을 검토하면서 현기의 놀라운 면모를 점차 발견하게 되었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태도 뒤에는 엄청난 기술적 통찰력과 일에 대한 깊은 열정이 숨어 있었죠. 그는 혁신적인 전해질 조성에서부터 전지 구조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개발된 가장 앞선 배터리 기술을 상세히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어요. 정말 감명 깊었죠. 한국이 배터리 산업의 진정한 선두주자라는 사실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전문성과 혁신의 수준이 유럽에서 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거든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효율성, 안전성, 수명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었어요. 이 깨달음은 일본의 우월성에 대한 제 오랜 믿음을 흔들어 놓았죠. 일본이 배터리의 불가침 왕국이라고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재료과학과 제조 실력 면에서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일본이 하고 있는 것과 견줄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능가하는 혁신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 한국은 조용히 배터리 강국이 된 거였죠. 제 임무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엄청난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말이에요. 제 분야의 최첨단을 직접 경험하고 그 통찰을 대만로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죠. 현기와 함께 일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도 얻게 되었어요. 그는 종종 서울에서의 어린 시절 추억을 공유하곤 했는데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더라고요. 어느 날 휴식 시간에 현기가 주말에 함께 지역 축제에 가자고 했어요. 공장에서 너무 바빠 도시를 둘러볼 겨를이 없었지만 그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는 거절할 수가 없었죠. 축제는 전통 공예를 시연하는 장인들과 길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로 가득 찬 이국적인 색채 음악 풍미의 향연이었어요. 도예가가 섬세한 청자를 만드는 걸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기술과 비즈니스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한국 문화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려. 내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 현기에게 당황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백했죠. 한국은 배터리와 공장 그 이상의 것이 훨씬 많은데 말야. 현기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것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만 동시에 혁신과 변화도 받아들이죠. 모든 게 조화와 균형에 관한 거예요. 월요일 아침 공장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현기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최첨단 장비와 반짝이는 배터리 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그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공학의 산물이 아니라 독특하고 역동적인 문화의 결정체처럼 보였어요. 결국 현기와 저는 돌파구를 찾아냈어요. 효율과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새로운 구조 말이에요. 기존의 한국 제조 기술과 최첨단 배터리 설계 기술의 장점을 결합한 절충안이었죠. 축하의 의미로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깊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건 단순히 기술적 해법을 찾은 것 이상이었어요. 국경과 배경을 초월한 협력과 존중의 힘을 이해하는 거였죠. 회사 경영진에게 결과를 보고했을 때 그들의 얼굴에 안도감과 흥분이 역력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 승리가 아니었어요. 문화적 승리였죠. 다양성과 협력의 힘을 보여준 거예요. 공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배터리가 꾸준히 생산 라인에서 굴러나오자 전에 느껴보지 못한 자부심과 성취감이 밀려왔어요. 우리 모두의 성공이었죠. 팀의 모든 구성원이 셀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였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현기 및 다른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실천에 옮기고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면서 깊은 유대감과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더 이상 외부인 같지 않았죠. 이 놀라운 혁신 문화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대말로 돌아갈 때가 되자 한국에서의 경험이 영원히 제 안에 남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갔죠. 새로운 기술,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다양성과 협력의 힘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 말이에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탈 때 한국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대만에서의 일에 적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흥분과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한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저 시작일 뿐이었죠. 얻은 기술과 통찰력으로 이제 새로운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배터리 기술에서 진정한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면 항상 만난 놀라운 사람들, 경험한 풍요로운 문화 그리고 혁신과 성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배움 깊이 있는 교훈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한국이 제 배터리 산업에 대한 견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도 잊지 않을 거예요. 일본 기술이 최고일 거라 기대하며 왔지만 한국 혁신의 전문성과 노하우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죠. 이제 깨달았어요. 배터리의 미래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빛나는 하이테크 공장과 뛰어난 엔지니어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거라는 거요. 앞으로 나아갈 때 이 교훈을 항상 마음에 새길 거예요. 더 밝고 더 연결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말이에요.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걸 명심하면서요. 한국에서의 모험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많은 면에서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해요. 제 인생과 경력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거죠. 끝없는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가득한 시작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저는 아침의 고요함의 나라에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한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지려는 찰나 모든 것을 무너뜨릴 뻔한 새로운 도전이 다가왔어요.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로 시작됐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배터리마다 성능이 일관되지 않았고 어떤 건 거의 충전이 안 되는가 하면 어떤 건 위험할 정도로 과열되기도 했죠. 공장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경보음이 울리고 엔지니어들은 근본 원인을 찾느라 분주했어요. 데이터 분석과 품질 관리 보고서를 뒤져가며 어디서 잘못됐는지 필사적으로 알아내려 했지만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것만 같았어요. 마치 절반쯤 망가진 퍼즐을 맞추려는 것처럼요. 생산 지연이 늘어나고 공장 생산량이 곤두박질치면서 압박감은 엄청났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었죠. 수백만 달러와 공장의 명성이 걸린 전면적 위기 상황이었어요. 어느 늦은 밤 빈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파묻혀 있는데 어깨에 누군가 손을 얹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보니 형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좀 쉬어야 해요. 벌써 몇 시간째 일하고 있잖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죠. 아니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쉴 수 없어. 공장 전체가 나한테 기대하고 있다고 형기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공장 전체가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팀이에요. 혼자서 할 필요 없어요. 목이 메었어요. 형기 말이 맞았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모든 걸 혼자 떠안으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한국에서 일이 잘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쉴게요. 하지만 잠깐만요. 결국 우리는 공장 옥상에 올라가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게 되었어요. 대도시가 마치 회로기판처럼 빛나는 선으로 가득 펼쳐져 있었죠. 잠시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크기는 잊혀졌고 주변 세상의 광대함과 복잡성이 압도되었어요. 형기는 난간에 기대어 먼 곳을 응시했어요.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물건을 분해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는 걸 좋아했어요. 라디오 시계 손에 잡히는 건 모조리오 미소 지었죠. 나도 그랬어. 부모님을 미치게 했지. 늘 기계를 만지작거리고 공구를 갖고 노느라고. 그래서 엔지니어가 된 거겠죠. 그가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물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더 좋게, 더 효율적으로, 더 강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이해한다 해도 가끔은 뭔가 잘못되죠. 이 배터리들처럼요. 형기는 잠시 침묵하더니 저를 생각에 잠긴 눈으로 바라봤어요. 한국에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능숙하고 경험 많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장난스레 눈썹을 치켜 올렸죠. 지금 날 원숭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니에요. 현기가 웃었어요. 제 말은 일이 계획대로 안 풀릴 때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계속 가는 거죠.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문제를 풀고 자신을 증명하고 실패를 피하는 데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큰 그림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좌절은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기회죠. 현기와 저는 새로운 에너지와 관점으로 임무에 다시 뛰어들었어요.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모든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했죠. 서서히 해결책이 떠올랐어요. 전통적인 한국 제조기술과 최첨단 배터리 설계 기술의 장점을 결합한 접근법이었죠. 두 세계 최고의 것들을 활용해 생산 과정을 안정화하고 공장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회사 경영진에게 결과를 보고했을 때 그들의 얼굴에 안도감과 흥분이 역력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승리가 아니었죠. 문화적 승리였어요. 국경과 배경을 초월한 협력과 존중의 힘을 보여준 거였으니까요. 공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배터리가 생산 라인에서 꾸준히 나오기 시작하자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자부심과 성취감이 밀려왔어요. 이건 제 성공만이 아니었죠. 우리 모두의 성공이었어요. 팀의 모든 구성원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었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현기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접근법을 실행에 옮기고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는 동안 깊은 유대감과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이 놀라운 혁신 문화의 일원이 된 것 같았죠. 대말로 돌아갈 때가 되자 한국에서의 경험은 영원히 제 안에 남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죠. 새로운 기술,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다양성과 협력의 힘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으로 대만행 비행기에 올라탈 때 머릿속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대만에서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득했어요. 흥분과 슬픔이 교차했죠.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한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단지 시작일 뿐이었죠. 제가 얻은 기술과 통찰력으로 새로운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배터리 기술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마다 만난 놀라운 사람들, 경험한 풍성한 문화 그리고 혁신과 성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배움 깊은 교훈이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한국이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제 견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점도 잊지 않겠죠. 일본 기술이 최고일 거라 기대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혁신과 전문성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배터리의 미래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빛나는 첨단 공장과 뛰어난 엔지니어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나아갈 때 이 교훈을 늘 마음에 간직할 거예요.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치는 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걸 명심하면서 더 밝고 연결된 미래를 향해 전진할 거예요. 한국에서의 모험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많은 면에서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해요. 저의 인생과 커리어의 새로운 장을 여는 거죠. 끝없는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가득 찬 시작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노래 듣지 말랬지? 당장 끄거라. 독일 베를린 어느 고급 주택. 아버지가 케이팝을 듣고 있는 딸에게 소리칩니다. 딸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인데요. 그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발작을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과 무슨 악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독일인 이블린의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인 이블린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왜 또래 친구들과 다르게 생겼는지 언제나 항상 궁금했었죠. 누드비치는 깨끗한 해변, 호화로운 저택, 누구나 꿈꿀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등 상상하는 모든 것을 갖춘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자라면서 저는 항상 거품 속에 사는 것처럼 느꼈어요. 매일 아침이면 잔잔한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바깥 세상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죠. 제 어린 시절은 수영장 파티, 해변 소풍, 호화로운 생일 축하 파티의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우리 집에는 항상 긴장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피터는 말이 거의 없는 분이셨죠. 그는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했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주제가 있었는데 어머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 벽에는 항상 웃는 얼굴에 동양적인 이목구비가 두드러진 어머니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제 동양적 유산에 대해 점점 더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특징 중 일부를 물려받은 것이 분명했고 문화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K-팝을 들으면 심장이 뛰고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곤 했죠. 어느 날 저녁 인기 K-팝 곡을 흥얼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늘 불쾌했는지 저를 혼냈습니다. 이블린 네가 이딴 거 보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요 아빠 요즘 한국이 얼마나 인기인데 왜 이런 걸 보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는 내 시선을 피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듣기 싫다 아버지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에 대한 저의 매력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저는 종종 아버지가 무엇을 숨기고 계셨을까? 라는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곧 알게 되었지만 그 답은 다락방에 숨겨져 공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팝은 저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이었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와 춤. 동작이 제 방을 가득 채울 때면 낯설면서도 친숙한 문화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사 하나 지나 노래 하나하나가 아직 완전히 발견하지 못한 채 영혼의 한 부분을 울리는 것 같았어요. 학교 친구들은 종종 최신 K-팝에 대해 떠들곤 했고 저도 열정적으로 같이 떠들었지만 항상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조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헤드폰을 끼고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며 K-팝의 세계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저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헤드폰을 벗고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초상화를 지나 웅장한 계단을 내려가 그의 서재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서재는 희미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우뚝 솟은 책장과 커다란 마호가니 책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심호흡을 하시고 에블린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서랍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셨습니다. 제게 건네며 아버지는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주셨습니다. 미진이의 테이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누구를 위해 만든 걸까? 아버지는 왜 이걸 숨겨두셨을까? 아버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테이프가 재생되기 시작하자 멜로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익숙한 최신 K-팝이 아니라 더 오래되고 전통적이지만 똑같이 매혹적인 음악이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하셨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런 생각을 하며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나무 계단을 올랐습니다. 오래된 추억의 퀴퀴한 냄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보물창고인 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과 일기장 장신구들을 뒤적거리다가 우연히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한순간 웃음을 잃은 젊은 커플의 솔직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남자는 틀림없이 제 아버지였지만 여자는 낯익긴 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목구비는 분명 동양인이었고 무시하기 어려운 따뜻함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바닥에 낙서된 이름뿐이었습니다. 피터와 미진 감정의 소용돌이가 저를 덮쳤습니다. 이 사람이 믹스테이프에 나온 미진이었을까? 내 어머니였을까? 왜 전에는 이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까요? 답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저는 사진을 움켜쥐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서재에서 아버지를 찾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블린 이제 내가 진실을 알 때가 되었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아버지는 사랑과 상실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시절 미진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이었고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에게 끌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지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부터 가족의 반대까지 두 사람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가 알게 된 미진은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화와 음악 정체성에 대해 열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그 카세트 테이프는 그녀가 만든 수많은 작품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한국 음악과 음식 전통의 세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일과 한국이 함께 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저의 엄마라고 했고 저를 낳자마자 무책임하게 저를 놔두고는 한국으로 잠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뭔가 다른 사정이 있다고 생각했고 방학이 되자마자 진실을 알아야 할 결심과 그 모든 시작이 된 사진 한 장으로 무장한 저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너무나도 다르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세상에 휩싸였습니다. 북적이는 거리와 길거리 음식의 향기 멀리서 들려오는 K-팝의 멜로디가 따뜻한 포옹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과거의 비밀을 푸는데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예전에 다니셨던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캠퍼스를 걷다 보니 어머니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책을 손에 들고 수업에 서두르거나 친구들과 웃음을 나누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대학 기록 보관소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졸업 앨범에는 그녀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고 뉴스레터에는 그녀가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어머니의 친구를 찾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멀리서 저를 지켜보던 할머니의 첫 마디는 너랑 미진이는 눈이 정말 많이 닮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할머니께 부모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미진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대학 시절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였던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그녀는 나를 고인의 유골을 안치 않은 납골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유골함이 줄지어 있고 금색 글씨로 이름이 새겨진 고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미진이라고 적힌 유골함으로 안내했습니다. 진아 씨는 어머니의 서울 생활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그리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꿈과 아픔,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아 씨는 미진 씨가 피터에 대한 사랑과 고향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항상 갈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던 비밀이 여기서 밝혀졌습니다. 미진의 갑작스러운 한국행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피터가 만들어온 세상을 무너뜨릴 진실로부터의 도피였습니다. 그녀의 병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의 러브스토리는 열정적이고 강렬했습니다. 미래와 아이 함께 늙어가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슬픔에 빠질까봐 일부러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던 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녀의 사랑과 후회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행복을 찾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연약한 여성이 아닌 활기찬 여성으로 기억하길 바랬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은 피터에 대한 깊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터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의 병으로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결정은 사랑의 증거이자 진정한 희생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미진 씨는 씩씩하고 용감하게 병마와 싸웠습니다. 힘들어하면서도 음악의 세계에 몰입하여 카세트 테이프와 일기를 남겼습니다. 각 테이프는 어머니의 감정과 어머니의 여정에 대한 멜로디 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서울에서 병마와 싸우는 동안 피터는 누드비치에서 갑작스럽게 떠난 아내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저택의 웅장함은 공허하게 느껴졌고 화창한 날씨는 아버지의 내면에 혼란을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달랑 남은 딸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함께 춤을 췄던 노래, 그녀가 좋아했던 한국 요리, 심지어 그녀가 좋아했던 향수의 향기까지 사방에 퍼져 있었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은 어린 이블린을 위해 재혼을 제안하며 그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터의 마음은 미진에게 변함없이 충성했습니다. 그는 딸을 키우고 미진의 기억을 살리는 데 집중하며 슬픔을 침묵 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서울에서 어머니의 비밀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희생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별의 아픈 비밀의 무게, 사랑의 깊이가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가셨던 곳을 방문하고 오랜 친구들을 만나고 국악 수업도 들으며 어머니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하루는 저의 유산과 부모님의 러브스토리에 대한 이해, 공백을 메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중 가슴 뭉클한 순간은 어머니가 위안을 얻기 위해 자주 찾았던 한강변에 섰을 때였습니다. 산들바람이 제 얼굴을 어루만지는데 마치 어머니가 바로 제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아버지와 대면하고 화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이었습니다. 서울을 다시 방문하고 과거를 대면하는 것이 치유가 되기를 바라며 아버지를 서울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도시는 분홍빛 벚꽃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를 방문하고 그녀를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벚꽃나무 사이를 산책하는 동안 아버지는 마침내 마음을 열고 미진에 대한 후회와 아픔,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우리의 여정이 단순히 과거를 밝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앞을 내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드비치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저택은 추억과 사랑, 희망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누드비치로 돌아와 보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과거의 소리 없는 고통이 울려 퍼지던 집은 이제 이해와 사랑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슬픔이 묻어났던 어머니의 초상화는 이제 자부심과 따뜻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묻혀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과정에서 치유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저택에서 호화로운 이벤트가 아닌 우리의 풍부한 유산을 기념하는 모임을 주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손님들에게 한국 음악, 음식 전통의 세계를 소개했습니다. 각 행사는 어머니 미진 씨에게 바치는 헌사이자 그녀의 유산을 계승하는 행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양이 하늘을 황금빛과 진홍색으로 물들이는 피터와 저는 현관에 앉아 여정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이블린, 가끔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야만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로의 여정은 단순히 어머니의 역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의 깊이를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이해의 힘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